올해 하반기 때 엔비디아 실적은 기존 제품, 신제품 모두 매출이 잘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적 베이스로 엔비디아 주가를 좀 좋게 보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팩트셋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41불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턴가 시장의 관심은 고용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 핵심 키워드 고용이 될 텐데 앞으로 고용 어떻게 지표가 나오게 될까요?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요. 저는 좋게 봅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엔비디아 실적 2분기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예상 상회했고요. 3분기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또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뜯어보면 사실 투자자가 환호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2분기 이후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모멘텀이 약간 떨어졌던 이유는 시장이 바라는 그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 기대치에 부합을 못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엔비디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부진하긴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하반기 때 블랙엘 GPU가 이제 양산이 시작되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좀 지지부진, 사실 지지부진하다고 얘기 드리기보다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만회할 만한 실적을 좀 보여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 아마 120불 아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엔비디아를 아직 가지고 있으시지 못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요? 네. 그동안 그 부침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독점 체제가 흔들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엔비디아를 쫓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뉴스화돼서 들려올 때마다 이제는 엔비디아의 목을 좀 나눠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엔비디아는 그 블랙엘 GPU라는 새로운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보통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 기존 제품 판매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기존 제품 호퍼 100 아마 H100으로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엔비디아 B100 제품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부나 그 외 기업들이 그 제품을 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제는 블랙엘 GPU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서야 기업하고 정부들이 이 B100이라는 제품을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엔비디아 실적은 기존 제품, 신제품 모두 매출이 잘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적 베이스로 엔비디아 주가를 좀 좋게 보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팩트셋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41불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141불이면 전고점 위로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120불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미국의 아이비드 중에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00불 정도로 제시한 데도 있어요. 200불이요?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미국 대선 이전까지 우상향하는 기조 바뀌지 않을 거라는 얘기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미국 주도의 상승 그중에서도 엔비디아를 포함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모멘텀은 사실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최근 들어서는 그 M7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약간 흔들리는 게 7월부터 조정이 시작이 돼서 지금 9월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빅테크에서 수익 실현해서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포트폴리오 안에서 수익률이 확 떨어졌든지 아니면 오히려 음전한 분들도 뭐 고점에 들어가셨으면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게 미국 경기 불안에 대한 그 의심에 대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고용 잘 나올 겁니다. 고용 잘 나온다. 그리고 이제 3일 이제 밤에 이제 발표되는 8월 ISM 제조업 지수 역시 전월보다는 개선되는 양상이 확인될 거예요. 8월 초 금융시장 혼란이 일어났던 그 시작점은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있었고 그 이후 발표된 또 고용 지표가 있었는데 7월 달 결과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영향을 줬던 요인들이 결국 허리케인 베릴에 따른 텍사스주 중심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둔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임시직 해고가 크게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사실은 ISM 제조업 지수가 수축 국면에 놓여 있는데 영향을 줬고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도 시장 예상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지만 그 효과가 희석되고 있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아마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6일날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전월보다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반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9월 달에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9월 FMC를 통해서 네.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또 명분으로 작용해야 할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주간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시무룩했는데 그냥 기다려보면 그때가 아마 우리 추석 연휴 때쯤이잖아요. FOMC가. 네. 그때 우리 추석 연휴 지나고 활짝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 관련해서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9월 증시를 놓고 미국 S&P 500 지수,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두고 팬데믹 이후에 월간 수익률을 가지고 9월달 증시가 부진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9월은 원래 싸늘해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네. 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어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봤는데 9월달 미국이든 한국이든 증시는 부진한 게 확인되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인했던 게 뭐냐면 기존의 월간 수익률에다가 올해 월간 수익률을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그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엇갈린 모습이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 패턴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9월 증시를 놓고 봤을 때 기존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은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에 도전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명절이라는 게 끼어 있기 때문에 명절 앞두고는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이축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하지만 팔아서 명절 셀까봐 수급이 달릴까봐 그런 걱정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하는데요. 어차피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확인된다고 하면 아마 명절 끝나고 나서 개장되는 한국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상방 압력이 상당히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리이리 하시기보다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사고팔고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차피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달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네.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올해 미국 대선 이전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다가 그때 이제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이 보일 거라고 아마 그 시기를 염두에 두고 국내 증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한마디에 딱 꽂혔어요. 어차피 올라갈 거잖아요. 이 부분 네. 제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냥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항상 패션을 갖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고용 지표가 잘 나올 거다 예상보다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연준의 B컷이라는 건 시장이 그냥 호들갑을 떨어서 나왔던 용어일 뿐이지 FOMC 끝나봐라 그냥 0.25%포인트 우리가 예상한 수순대로 계단식으로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의 전망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베이비 컷을 예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초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경제지표 부진이 이제 미국 경기 침체를 고조시켰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금융시장의 혼란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들이 아직까지 계속된다고 하면 연준은 당연히 금융시장 안전을 위해서 50bp 인하를 꺼내들 확률은
상당히 커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미국 경제 지표 다시금 안정을 찾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일 날 발표되는 기업 심리 관련된 지표, 6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11일, 12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할 수 있고요. 17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디스인플레이션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굳이 이기가 다가온 것도 아니고 고조된 것도 아닌데 네. 50bp 인하를 굳이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25bp 인하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어요. 그렇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연준은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 수정경제 전망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 테이블에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PC, 근원 PC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연도별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과 그 레인지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게 9월 FMC 때 발표가 됩니다. 거기서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할지 그리고 내년에 어느 폭 정도까지 내릴지가 결정되거든요. 만약에 시장 예상하는 것보다 연준이 더 금리를 내려주는 거를 보여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대선 이전까지 미국 주도로 글로벌 증시는 질서 있는 금융시장 환경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그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올해는 50bp 정도 인하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네. 올해 50bp 정도 두 번 정도 2번. 인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는 미국 대선을 통해서 해리스가 당선되는지 트럼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좀 양상은 달라질 수 있는데 해리스가 당선되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100bp 정도 인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100bp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125bp 정도 인하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많이 인하를 해도 여전히 정책 금리가 높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우리 출발점이 5.5니까 네. 미국은. 직전 금리가 가장 높았던 때가 2.5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올해 50bp 내년도에 100bp 인하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3.75에서 4예요.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하는 게요. 앞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갈 걸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경기를 지금 현재 유지하면서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고요. 길게 본다고 하면 통화정책 정상화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정상적인 정책금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적인 금리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OJ랑 동일해요. BOJ도 과거에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채권시장, 주식시장에 왜곡이 발생했고요. 금융시장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리려고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동일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한참 내린다고 해도 그래도 4%다. 이거 상단 기준으로 4%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출발하는 시작점보다도 0.5%포인트가 높은 거니까 얘기가 완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기 저희가 아마 사전에 저희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을 겁니다만 네.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달러 값이 좀 떨어졌잖아요. 네. 달러 인덱스도 빠졌고 그래서 요즘에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시티뱅크 이런 데서는 우리 큰손 고객들이 요거 달러 가지고 신흥국으로 가서 투자하려고 한다 이런 평가도 하던데 진짜 이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앞서서 먼저 얘기해드리면 8월 초에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고조됐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엔화가 반영한 거 그 이유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10년물 시장 금리를 놓고 본다고 하면 3%포인트 정도로 미국 금리가 월등히 높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일 동인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과 일본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봐도 동인이 없는 건 명백한 거죠. 사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올해부터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이에 따른 타 국가와의 금리 차가 실제적으로 자금 이동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올해가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올해 8월 초 금융시장 혼란이 일어났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이는 게 그때는 확인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일 동인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하도 안 했잖아요. BOJ가 금리 인상하는 거 조금 올렸어요. 그걸 가지고 자금들이 움직일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내려오긴 했었지만 올해 대선 거치고 나서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하면 내년도 달러 인덱스는 거의 90에서 95 정도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어요. 지금 달러 자금을 가지고 움직인다? 내년 정도 되면 손해를 보는 장사인데 왜 벌써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캐리 자금들의 움직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된다는 거를 청취자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금리를 일본은행이 올린다고 해봤자 아직 0.5도 안 되는 그 금리를 네. 보고 그렇죠. 컴백홈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하도 해외 IB들이 호들갑을 떠니까 드린 말씀인데요. 일본 증시도 그래서 엔캐리 자금 청산하고 이거 자꾸 금리 올리면은 증시에 부담되지 않을까 해서 일본 증시도 굉장히 출렁였잖아요. 네. 일본에 투자한 분들도 많을 텐데 일본 증시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8월 초 일본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그 시점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때 그 엔화 비상업적 투자 포지션이 그때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상들이 발생을 한 거죠. 지금도 비상업적 엔화에 대한 투기 포지션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엔화 강세에 베팅하는 쪽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엔화에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에서 크게 동의는 없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엔화가 강세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가 소폭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되는 걸 확인하고 올해 2번 정도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걸 확인한다고 하면 엔화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명확해질 것 같아요. 제가 추측컨대는 지금 현재 엔화 흐름에서 크게 강세로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 2번 정도 단행됐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이후부터는 엔화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강세라고 볼 수 있는 그 레벨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일본 증시는 일본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일본도 주주환원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반영하면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일본 증시가 통화 정책과 상관없이 상승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일본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이 2차례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이유를 놓고 그때 정도 시점을 잡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판단을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들 걱정을 실컷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제일 걱정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의 수익률 보면 우리가 G20 중에 18번째 그러니까 끝에서 3등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에요. 전쟁하는 나라 그리고 기준금리가 지금 튀르키예도 한 40% 되나요? 그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운 나라들인데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3등할 만큼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장은 도대체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국내장이 가장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에서도 약간 놓고 한숨 온다고 쉬셨어요 지금. 네. 하지만 저는 항상 두 가지를 보는데요. 반도체 DRAM 가격과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그 중에서도 이제 품목별, 지역별 수출 증가율 동향을 놓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사실 국내 증시에 좋은 흐름을 보이는 지표는 없어요. 반도체 가격이 좀 정체되는 흐름이었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금액과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플러스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율 자체는 계속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전을 보여야 국내 증시가 상방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글로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난해 4분기 때 상승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 3분기 늦어져도 내년 4분기 정도까지는 그 안에 이치하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의 하반 경직성이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증시를 놓고 온다고 하면 국내 증시는 아마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상방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아마 지금 지수가 크게 움직이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국내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고 다른 기회를 좀 볼까요? 지금 손절은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손해가 너무 크긴 해요. 네, 네. 어차피 미국장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후행해서 국내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아마 그때는 다시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 기업이 돼서 국내 코스피 지수를 견인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거를 파는 시점은 아니고요. 아마 미국 대선 이전에 다시금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그때 이제 국내 비중을 좀 줄이고 나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자녀분들 네. 아니면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도 국내 자산보다는 미국 자산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데 하여간 국내 장에서 만약에 많이 올라서 엑시트할 기회를 주면 그때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쪽에 한 표 주시는 거죠? 저는 그쪽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구나. 저 좀 다른 결론을 원했는데 아마 마음들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게시판 분위기 보니까. 그래요. 우리 당분간은 조심조심 투자하자고요.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